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 얻어진 좀 더 나은 아이디어 가운데 본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또는 해를 고르는 과정을 우리가 어, 어, 아이디어 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다듬기에서 한 5개에서 소수의 이제 아이디어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중에서 고르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딱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거 하고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또 실제 상황에서도 과거 경험이나 이런 경력이 있으신 엔지니어들은 또 그게 또 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고르는 도중에 어느 것이 최상인지 최고인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좋겠어요. 팀으로 활동할 때. 물론 이제 뭐 오너가 찍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아이디어를 고르는 팀 단계에서는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고르면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또 다 차단해 버려 가지고 그런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아이디어 판정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고요. 이 과정은 이 교재에서 하는 거는 사실 문제 정의할 때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저기 뭐야 가중순위 비교법. 그쵸? 가중순위 비교법을 이미 했고 가중순위 비교법을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요. 아마 앞에서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문제 정의에서. 그리고 요 아이디어를 고르기 전에 먼저 평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쵸? 그때도 보면은 이 평가 기준이 그때 헤어드라이였나요? 디자인하고 뭐 아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를 참고합시다. 평가 기준을 세워서 어떠한 평가 기준이 사람들한테 가장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을 먼저 이제 세워야 되고요. 이 평가 기준 세우는 것 자체도 가족수리 비교법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실례로 예제로 뭐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평가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의 순위를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순위 중에 제일 우수한 순위가 있는 것들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정 시에서 오류로 나온 이제 교재에서 든 예시는요.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판정 오류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두 지지대 사이에 이제 다리를 설치를 했나 봐요. 네, 양끝에 통나무로 받쳐 놓은 다리. 근데 이 자체 무게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축 처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 이 처지는 현상 때문에 잘못하면 다리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다리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아마 갈릴레이한테 물어봤겠죠. 아니면 갈릴레이가 보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 밑에가 처지니까 중간에다가 큰 지지대 다른 통나무를 하나 냅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사각형 통나무인데 여기는 동그란 통나무네요. 그래서 중앙에 제3의 지지대 받칠 것을 권유했고 지지대를 댔나 봐요. 그런데 이 다리가 가운데 쪽 하고 깨진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양 끝의 지지대와 그다음에 중앙에 새로 설치된 지지대가 동일한 속도로 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다리 같은 경우 요즘 같아서는 이 지지대가 침하하면 그 침하 자체만으로도 이 다리의 위험성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전에 갈릴레이 시대면 아직 친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니까 중세 시대 때니까 요 다리가 침하하는 것들은 아마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기술력도 좀 약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모래 집안이나 바위 집안이나 이런 바위 집안 땅의 그 기초가 바위로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모래로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똑같이 설치하면 이제 모래 쪽이 더 빨리 침하가 되겠죠. 바위 쪽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이
오히려 처지지 않고 배불뚝이가 돼서 얘가 밀어 올리는, 얘는 밑으로 가라앉는데 안 가라앉으면 얘가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가운데 다리가 붕괴가 되는 그런 게 생긴 거죠. 다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얘는 주변 정황이나 상황을 다 파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아마 제안을 한 게 아닐까. 아니면 뭐 그 당시에 다리의 치마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치마 여부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갈릴레이의 이 밑에 받친 제3의 지지대가 없었다면 갈릴레이가 제안한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닐 수 있죠. 이게 더 먼저 붕괴됐을 수도 있어요. 치마되는 속도는 좀 느릴 테니까 잡아줘서 다리의 붕괴 속도를 늦췄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붕괴가 되었고 비용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들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황은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종적인 아이디어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라는, 큰일 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생산하면 사람 목숨이야. 사람 목숨이야 상하겠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는 돈도 들여야 되고 돈하고 사람하고 시간입니다. 사람하고 시간도 다 돈이죠. 그래서 한정적인 자원을 한 곳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회사가 붕괴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제품이 잘 안 팔렸다? 그러면은 뭐 그냥 회사의 존망이 달려있는, 생존과 흥망이 달려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그 팀 안에서 설정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판정에서 보면 판정자의 역할과 오류라는 게, 제가 한번 써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해 봤는데요. 판정자의 역할은 보면은 새로운 대안들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또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그렇죠? 수행하기보다는 아이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실무자하고,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의 실무자하고 관리자들이, 그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서 그 위쪽에다 올리게 되죠. 그럼 대부분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회사 여건이나 시간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나 예산 상황에 맞춰서 위에서 커트될 수도 있습니다. 판정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기술적 여부를 떠나서 판정이 될 수도 있고 기술과 함께 판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아이디어들이 올라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실제로 실무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밭대학교는 이제 국립대학교니까 이제 국가 공무원들하고 교류가 많습니다. 국가 공무원하고 교류가 많은데 국가 공무원들 중에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안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립대학교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 공립대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립대학교 교육부에서 근무하시는 감사부서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학교에 인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거죠, 판정. 한 일,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할 일보다는 한 일에 대해서 이게 규정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법률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 잡아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게 그렇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도 일반적이니까 일상생활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 직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규정과 법규에 잘 맞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또 초점을 맞추시는 쪽. 근데 이 판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특히 이제 어른들이 잔소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저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 애들이 싫어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잔소리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인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판정을 하고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비판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안 좋죠. 그쵸. 비판에, 그런 일에 비판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판정자 역할처럼 행동해 봐요, 모든 시간에. 아이디어는 안 내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만 하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를 하고 개선을 하고 그중에 어떤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비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팀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실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팀에서는 최선의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런 것보다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기존에 나온 걸 이렇게 찝어내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의견이나 아니면 첨가할 거나 뺄 거나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판정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판정자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죠? 아니면 구현을 하기 어려울 때, 어떤 기술적 난이도가 있고 팀은 실패가 가져다주는 교훈과 개선시켜야 할 점을 예측해서 그걸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아이디어가 더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하게 되잖아요. 너무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앞에 갈릴레이 한 것처럼 본 것처럼, 이게 실패가 되는 경우는 회사의 전망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회사의 폭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 시에는 모든 실패의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판정을 잘하려면 아이디어 판정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 판정자가 되겠죠. 설계 또는 문제 해결 과정 동안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만한 거에다가 뭐 100kg 짜리를 매단다. 그럼 이게 부러질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러지지 않으려면 이 재료를 바꾸든 디자인을 바꾸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찾아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나 건물 붕괴 사고나 이런 것들 나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 뭐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거 났을 때 제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오류를 찾아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물론 해결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기 이전에 결점을 제거하고 위험이나 결과를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아까 갈릴레오처럼 그걸 이미 세워 놓으면 나중에 알아도 그걸 개보수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듭니다. 어 아까 사례로 들었던 건물을 새로 져야 되는, 아파트를 새로 져야 되는 기업도 엄청난 피해를 입죠. 근데 다행인 거는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사람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렇죠. 붕괴 사고 같은 것들이 생겼으면, 그러면 뭐 그 회사는 일단 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죠.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정치인들도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수한 판정을 위해 소지해야 할 능력은 실수를 발견하는 능력.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실수를 발견한다, 결점을 제거한다, 아이디어 내포된 위험, 결과, 불확실성을 평가한다, 편견, 가치관, 전제 조건을 인식하여 배제한다, 비판적 사고를 갖는다, 윤리적 판단력을 갖는다 하는데, 예, 우리는 일단 개념 설계 위주기도 하고 캐드 같은 걸 써서 인벤터를 써서 뭐 상세 설계의 어떤 치수 부여나 소재 부여나 이런 거 정도는 하니까 판정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셔가지고 뭐 전자부품 회사를 간다 그러면 거기 이미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공정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협력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잘못된 점을 제거할 텐데, 우리끼리 하는 거는 그런 걸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서 우리 요번 팀 액티비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적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판정이나 이런 걸 기업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1인 창업을 하시거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책임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나 이런 데 조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경력 많으신 분들이나 상급자들에게 같이 상의하면서 판정을 하라고 원래 CEO가 있는 거예요. 판정 하나 잘못하면 이제 회사 가는 거죠. 직급이 높다는 이야기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성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판정을 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성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뭐 급여를 받고 급여로 생활을 하고 이것도 사실은 선택이죠. 물론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뭐 회사가 망해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도 선택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도 선택이죠.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야야야 너 공부 열심히 하잖아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겠지만 그나마 근데 아무도 잔소리 안 하잖아요. 학사연구 맞거나 막 그래도 별로 잔소리 안 하시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더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인데 그렇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 나가는 과정이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게 점점 이제 어른이 돼 나가는 과정이겠죠. 비판적 사고는 아이디어 판정에서 절대로 필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그 아이템 자체를 비판해야지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템을 낸 사람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 갚는다고 말할 때도 조심하고, 말하는 저도 그걸 잘 못해서 어쨌든 아이디어 판정에서 절대 필요한 요소다. 비판적 사고의 목적은 논쟁과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네, 논쟁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야기, 서로 간에 논쟁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이렇게 싸움의 의미가 있으니까 토의, 의견 공유, 그죠? 나을 것 같아요. 토의와 또는 의견 교환이죠. 그렇죠? 의견 교환. 하다 보면 이제 논리적이 되는 거죠. 토의와 의견 교환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상황이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음. 결과에 대한 추론과 함께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으로서 선정된 아이디어, 해결 방안, 설계 그리고 생산품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렇죠. 비판을 통해서
개선, 비판을 통해서 개선을. 왜냐하면 이때 실행에 들어가면은 되돌리지를 못해요. 앞에 긴 과정에 마지막에 실행으로 자, 우리 이걸 만들자, 이걸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못 막죠. 다시 되돌리려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또 그에 따른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쨌든 간에 오류점을 찾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쳐야 된다. 마지막까지 고쳐야 된다. 비판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고쳐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래 아까 갈릴레이 같은 오류를 안 범합니다. 근데 그런 오류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비판적 사고자의 소양은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다 믿었어도 또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고집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유튜브 세대잖아요. 유튜브 말고 뭐 다른 걸 많이 하실 텐데 그 팬덤이나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언뜻 들어보면 물론 제가 좋아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채널에는 팬덤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너무 안 맞는 말들을 너무 쉽게 뱉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걸 봐요. 그 사람들 믿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유튜브에 나온 말보다 과학자의 말을 덜 믿는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 중에 훌륭한 과학자도 계시지만 전공 분야가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방송 매체의 왜곡성도 잘 봐야 돼. 특히 요즘같이 이제 1인 방송이나 아주 소규모 방송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통계 치수의 정확성 및 가정도 잘못돼요. 잘 봐야 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확성 가정을 잘 봐야 돼요. 잘. 통계가 나왔으면 그 통계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고 그게 어떤 가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실 인식과 심리적 해석에 대한 인간의 한계 인정. 본인의 한계를, 그 팀원의 한계를, 회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정신적 장애라는 것은 뭐 지체장애가 아니라 편견이나 사고의 편견이나 어떤 직전 운영의 한계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지나친 일반화나 잘못된 합리화 이게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문제가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대중매체의 엄청난 발달로 인하여 그 다음에 언어적 편수에 내포되어 있는 사고와 언어 사이의 편향성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차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그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눈 작다고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원숭이 브라질 사람들한테 남미 축구 선수한테 원숭이 그것도 아시아 선수들한테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이게 굉장히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근데 하다 보면 특히 비판이라는 걸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조직 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못하고 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그다음 사실과 느낌의 인식과 가치를 부여해야 되고 사실의 조작 거부, 의문의 제기, 압력의 관계없이 균형 있는 판단을 한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죠. 이해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월급 봉투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어른이 돼 나가는 거기에서 이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선택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틀림없이 이제 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인제 이 수업 시간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아이디어 순위 매기기는 앞에서 했던 가중 순위 결정법, 웨이티드 랭킹 그쵸.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그쵸. 직관적 순위 매김은 올바른 판정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그래서 판정 기준을 동일한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판정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정 기준에 동일한 중요도를 소지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파레토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의 문제가 전체 80%의 문제예요. 20%의 문제 해결을 하면 80%의 소비자가 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판정 기준 중에 중요도가 다른 거죠. 중요도가 다른 거죠. 판정 기준의 중요도는 같지 않다. 다르다. 해결 방안들 내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하는데 순위를 매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정 기준을 세우고 그 판정 기준의 중요도를 부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가중순위 비교법입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가중순위 결정법, 아이디어 판정 순서는 판정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먼저 정의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몇 개를 최종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문제 정의할 때 했는데 가중순위 그래서 최종 판정 기준으로 정한 다음에 1단계부터 그 다음에 가중순위 결정법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판정 이게 큰 세 줄기고요. 그걸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정 기준을 먼저 나열하고 그다음에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으로 판정 기준의 순위를 결정하고 판정 기준 순위 결정하면 판정 기준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판정 기준을 상위 판정 기준을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거죠. 가중 순위 행렬을 만들고 가장 왼쪽 면에 순위가 매겨진 해결 방안을 잡고 그래서 이쪽에 해결 방안, 이쪽에 판단 기준, 그죠? 기준, 이쪽에 아이디어. 아니면 뭐 아이디어 거꾸로 했네요. 바뀌었네요. 상관없습니다. 위치. 그래서 이제 교재 나온 대로 여기 판단 기준. 그다음에 여기 아이디어. 그렇죠? 아이디어 1, 2, 3, 4. 판단 기준 1, 2, 3, 4. 그래서 각각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각 판정 기준들에 대해 해결 방안들을 비교 순위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한 비교 순위 하나하나 하면은 이긴 팀한테 1점씩 주는. 얻은 투표수의 판정 기준에 가중치를 곱해 가중 점수를 얻는다. 그렇죠? 각 해결 방안에 대해 가중 점수를 모두 더하여 총점을 얻는다. 총점에 의해서 최종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얻어낸 최종 순위가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 걸로 차량 구매를 한다. 그렇죠? 차량 구매 페이지 142페이지에 있나 봐요. 그래서 판정 기준을 쭉 한번 해보는 거죠. 차를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비싸죠. 뭘 제일 중요하게 하느냐? 가격. 그렇죠?
차량 유지비, 안정성, 운전 편의성, 디자인, 승차감, 회사 평판, 그다음에 AS, 그렇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느냐?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고,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고,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1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판정 기준 1번, 2번. 그러니까 차량 가격, 뭐 디자인, 안정성, 뭐 이렇게 쭉 하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한 A하고 B하고 비교했더니 B가 더 좋아요. 1점. 대한 A하고 C하고 비교했더니 C가 더 좋아요. 1점. 대한 A하고 대한 D하고 비교했더니 대한 D가 좋아요. 1점. 그 다음에 대한 B하고 C하고 비교했더니 대한 B가 더 좋아요. 1점. 대한 B하고 대한 D하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대한 B가 더 좋아요. 1점. 대한 C하고 대한 D하고 비교했더니 1점. 그러면 4개는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아, 대한 B하고 대한 C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얻은 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 팀에서는 안정성이 1번이었네요. 신차 가격이 2등, 그다음에 승차감이 3등, 차체 미관, 디자인이. 요거는 공동 3위네요. 그래서 안정성과 신차 구입 가격과 디자인과 승차, 안정성과 가격과 승차 미관과 디자인과 승차감인데 그때는 여기에 많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꼭 점수를 더 높여주지는 않았죠. 그냥 안정성과 가격을 이 팀은 한 0.3점 정도로 같이 주면서 가중치를 꼭 이게 더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게 가격이 안정성보다 높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좀 이상한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팀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중치가 0.3, 0.3, 0.2, 0.2. 그래서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차 1, 2, 3, 4, 5 모델별로 비교를 하는 거죠. 차 1번과 차 2번 비교를 하고 차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5번, 2번과 3번, 2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4번, 3번과 5번, 4번과 5번. 그럼 모두 다 이제 이 콤비네이션 5니까 2팩토리얼, 3팩토리얼, 5팩토리얼이니까 5, 4, 10개. 10개. 10개인가요? 10개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했더니 차 1번 안정성에 대해서는 1, 3, 4, 2. 다 더하면 10이죠. 가격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차체 미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승차감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이한 비교법을 해서 점수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팅 팩터 0.3점을 곱해야 되잖아요. 0.3 곱하기 1하면 0.3. 0.3 곱하기 3 하면 0.9. 0.3 곱하기 4 하면 1.2. 0.3 곱하기 하면 0.6. 그 옆에 있는 가로를 쳐서 그 가로 값들을 쭉 대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차 1번은 2점, 차 2는 2.2점, 차 3은 1.6점, 차 4는 1.9점, 차 5는 1.3점.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정성과 가격과 디자인과 승차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차였겠죠. 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런 가중치가 적용되고 이러한 판단 기준 하에서는 4번을 사는 게 좋겠다. 이게 만약에 슈퍼카였어. 그렇죠? 슈퍼카 살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서 크다. 그렇죠? 그 중요는 하겠지만 디자인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하겠죠. 그럴 때는 가중치가 바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것들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아이디어 음,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다듬기로 한 아이디어들을 판정하는 과정들을 이제 팀 액티비티를 해보셔야 됩니다. 판정 기준을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렇죠? 판정 기준의 우선순위 매기기 상위 몇 개의 판정 기준을 선택하고, 판정 기준을 브레인스토밍하고, 판정 기준을 선택하고, 가중치 부여해서 각 판정 기준별로 후보 해결책의 이한 비교 판정법을 적용해서 투표수의 가중치 곱해서 특정 아이디어 선택 및 결과 검토를 하면 해결 방안이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팀 액티비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약. 이걸 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까지 뭘 했냐.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문제 정의를 해서 문제 정의문을 정하고. 그렇죠? 물론 그 문제가 뭐 차량의 소음이나 아니면 뭐 냉장고의 뭐 온도가 너무 따뜻하거나 이런 것처럼 명확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강의실에 불편한 것,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집안 부엌에서 쓰는 것 중에 불편한 거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나 또 이제 모든 걸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문제 정의가 나오면 문제 정의문이 나올 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형태학적 분석법도 있고 유추도 있고 은유도 있고 뭐 쭉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아이디어를 낼 때 트리즈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트리즈라는 방법은 구장에 가서 교수님 아이디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그거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트리즈는 약간 공학적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도 있지만 적용하게 되면 트리즈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아이디어들을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도 엮어보고 저렇게도 엮어보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한 다음에 얘네들 묶어보고 찢어보고 볶아보고, 그래서 만들어서 한 5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다듬어 놓고, 그 5개 아이디어 중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가중순위 비교법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판정을 해서 최종 해결 방안이 나오면 실행을 해서, 문제 해결이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회사는 위기 상황에 맞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교재에서 제안한 거고, 공학 설계 해결 과정도 비슷해요. 문제를 정의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소비자의 요구가 있고 자료조사나 설문조사, 특허 검색, 자료 분석, QFT, 파레토 등, 이것도 저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료 분석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 문제 정의를 하면은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산기, 아이디어 평가, 아이디어 판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 설계를 한 다음에 개념 설계를 하고 공학 해석, 최적화 실험을 통해서 상세 설계를 하고 도면 모델, 즉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죠. 제작해서 붐 하게 되면 공학 설계 과정들도 거의 이와 유사한. 근데 사회적인 문제도 이와 유사해요. 물론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팀이, 그다음에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최저 해결 방안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장이 이제 약간 전체적인 흐름에서 맥락에서 여기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이건 이제 팀 액티비티로 여러분은 이제 발표하셔야 될 거 거의 다 와가죠.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